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총선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권의 회초리를 들고 지난 2년간 보여온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폐기하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기는커녕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준엄한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께서는 즉각 레드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불통과 오만,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된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입니다. 무심분립이라는 말처럼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할 거란 신뢰가 무너지면 국정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대표적인 공정과 상식에 관한 과제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털지 않는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 숨진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으로 나타난 주권자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부하려 든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국민께 밝히십시오. 내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10년 전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2년 전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된 12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권력과 권한을 쥔 자들은 나 몰라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고 퇴행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제를 엄벌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다시 복원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유가족의 뜻을 전면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할 사안입니다.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명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연어를 비롯한 음식과 술을 갖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세미나실 안에서 김성태와 단둘이 있을 때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대응은 수상하기만 합니다. 당장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임에도 대검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의 CCTV나 쌍방울 관계자의 출입 내역,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의 소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에도 검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허위라고 치부하기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검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시 수원지검을 감찰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법치를 우롱하는 검찰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못된 검찰 조작 정치가 이 땅에 발붙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멋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키님, 제시카님, 백순옥님 감사합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8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에 나오시던 분 잠시 휴가를 드렸어요. 그리고 안 나오시던 분들 다시 나오셨습니다. 자, 박찬대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당선자시고요.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살아 돌아온 박찬대입니다. 목소리가 뭔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저 버퍼링 나오는 목소리. 막 떨림이 막 있어가지고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지는. 그래도 목청이 좋아져가지고 전에 이렇게 목이 잠기면 아프고 했는데 이 상태로 지금 한 달 버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잘 안 돌아올 때 결절되면 잘 안 돌아와요. 아마 돌아올 겁니다. 네. 벌써 여러 차례 경험했기 안 돌아올 때문에. 거예요. 돌아가지 뭐 그러면. 자, 그리고 옆에는 경기 안산갑 당선자 양문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끼쳐드리는 과정들도 있었고 여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날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날은 친정 같은 곳이니까 친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온 우리 새끼는 일단 안아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정청래 소속은 이 자리 만들어 놓고 어디론가 샜어 지금. 자, 가만히 있어봐. 정청래를 탔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불명.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선거 개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문석. 이야. 55.62. 55.62. 여러분 기억하세요, 숫자. 이 중에 누가 제일 나은지를 보는 거예요. 자, 박찬대 52.44. 그 다음에 정청래 52.44. 똑같아요? 네. 정청래 박찬대 똑같아요. 어떻게 소름. 52.44. 그래서 저도 오늘 최고위 하는데 정청래 최고가 아니 어떻게 자기하고 나하고 득표율이 똑같아 52.44 딱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양문석 박사가 왕이네. 55.62. 저한테 자꾸 말을 걸지 마세요. 웃을 수도 없고 기다리세요. 울 수도 울 시간 없나.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예. 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네. 울음 자, 나오면 울고 네, 웃음 나오면 웃어야지. 자, 양문석 박사. 그 전에 양문석 TV나 한번 구독하면 합시다. 심심한데. 왜냐면 이제 이게 양문석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남에서 고군분투했던 양문석이
드디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있었던 어떤 논란들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저것은 분명히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의 반격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양문석 박사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실감이 일단 안 가고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는 거고 솔직한 말씀을 하실 기회는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자, 그다음에 양문석 TV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나 돼요? 구독수가? 상록수 양문석 TV 지금 아까 얼마였어요? 구독자? 한 10만 명쯤 만들어 주셔야죠. 근데 어렵긴 46,000? 네. 역전했네 내가. 아마 2년 저기 뭐야 임기 끝날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박찬대 최고를 곧 따라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권 어떻게 한번 봐봐요. 박찬대 최고권. 지금 요새 콘텐츠가 좀 풍부해졌습니다. 예. 사실 볼 게 없었죠, 솔직히. 전에는 이제 모두 최고위원의 발언이죠. 발언만. 예, 예. 근데 요새 이제 선거 치르면서 좀 라이브도 좀 넣고 그다음에 공연도 좀 많았죠. 예. 그리고 오늘은 행방불명된 정청래 최고의 홍보는 생략. 자 넘어가시고 여러분들 자 선거 끝나고 이제 다 원대 복귀하는 우리 출연자들을 위해서 들리진 않지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양문석 박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수 언론의 기자들이 22명이 채팅창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 자, 진짜 총선 때 공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심지어 진보 언론들도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열성 날아간다. 불안한 민주당 뭐 저쩌고. 양문석, 김준영 이렇게 두 사람. 사실 이런 상황 되면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작년 6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똑같이 박찬대 최고 앉아 있고 이 세 명이서 발표했던 게 이제 안산으로 간다. 이제 그날 이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비판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그 제가 비판받기 시작했던 게 경선을 이긴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 공세가 시작이 됐고 저는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저의 예전의 과오들이 분명히 그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 비판들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직선거운동 기간 13일 고스란히 얻어맞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끝장내자고 외칠 수 있는 마지막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오늘 하루는 내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유세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건너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일을 거의 매일같이 이제 그렇게 갔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여기서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었었고, 정말 그 많을 때는 뭐 수천 명이 문자를 보내서 이 꺾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라는 그 응원 문자들 그리고 뭐 적은 날에는 수백 통의 그러한 문자들을 그 보고 내가 왜 이 모든 그 상황을 다 지고 가야 되지라고 하는 순간순간의 그 이 아픔들 그다음에 그냥 그만해라 이제 내 그만할게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순간들이 이제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 스스로가 결정하려고 그러냐?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는 맡기는 그게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 아니냐? 만약에 당신이 지금 사퇴를 하면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위에서 계속 되면서 결국은 그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겠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한편으로는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지로서의 그 진한 우정들, 동지애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제가 두고 좋은 정치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거든요. 파 보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검사 정권의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찍어 잘못한 거 파 금감원까지 동원돼가지고 불법이다라고 파. 그래 계속해서 뭔가 불법이 아닌 편법성까지 찾아내가지고 결국 낭만시키거나 폐인 만들거나 감옥 보내거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여기서 사과를 하지? 여기서 왜 나머지 이거 팔아서 기부하겠다고 하지? 저는 그게 솔직히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잘못이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저쪽 사람들은 훨씬 더 했을 법한 이야기를 갖고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면서 계속 공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거역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양문석 박사가 여기서 만약에 낙마하면 또 지지자들의 사기가 또 꺾여요. 진영 입장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사과하시고 여기 막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는 과정에 딱 어떤 특정 시점 되니까 아 양문석 박사 일어섰구나 정신 차렸구나 싶은 게 어떤 거였냐면 한동훈 너나 잘했던 유세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편법인지 뭔지는 총선 끝나고 가져내면 되는데 이게 민주당 선거를 막 흔들어 대려고 그래서 다른 지역구에서도 양문석과 김준혁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를 온갖 선동을 다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꺾이면 안 된다. 근데 끝까지 완주해서 3명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지점에 대한 어떤 마음속으로의 그 안도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사기 대출 아닙니다. 불법 대출 아닙니다. 많은 변호사들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사기 대출 아니고 불법 대출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새마을금고의 마케팅 정책이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편법은 인정을 하되 사기 대출, 불법 대출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방송에서. 왜냐면은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그 담보대출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이 은행한테 뭔가를 속이고 뭔가 대출을 받은 그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은행에서는 담보가 있는데 대출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막 특혜네 뭐네 이렇게 몰아갔던 그 부분에서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쪽 세력이 굉장히 뭐 깨끗한 부분들이 많은 세력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쪽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한치의 뭐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로 패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왜냐면은 아무튼 잘 견뎌내셨어요. 잘 견디시고 또 유권자들한테 또 판단 받으셔가지고 55.62% 득표하셔가지고 세 사람 중에 제일 나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이거. 판단 받았습니다. 예, 우리 양문석 이제 당선자죠. 처음 봤던 날이 기억납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를 위해서 남해까지 내려가서 그때 처음 보고 그리고 나서 당원이 최고대에 나오게 되면서 쭉 인연을 맺어왔는데 그 과정 지켜보게 되면 참으로 험난했어요. 거칠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누구보다도 거칠지만 따뜻한
양문석을 봤는데 이번에 많이 고통을 네. 받으셨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 주신 거. 우리가 의정 활동하다 보면은 또 우리 마음속에 진심 같은 거 잘 국민들한테 이해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럴 때 견디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판단은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잘했다 생각됩니다. 그 진짜 악랄한 건 뭐냐면요. 안산갑에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내요. 양문석 높게나 올까 봐겠죠. 그럼 마치 이게 양문석이 국민들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느낌 주기 싫으니까 단 한 번도 안 나왔죠, 여론조사. 예. 와, 그래 난 양문석 다운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악의 축 조선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1호 법안. 내가 저거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언론개혁 이제 해야죠. 만약에 양문석이 들어가서도 언론개혁 어떤 못 해내면 역풍은 양문석한테 들어간다. 예. 와, 나 이게 굉장히 시원했어요, 이게. 그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 당선 소감하는데 JTBC가 물렸어요. 그래서 그 국회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방송이잖아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 대통령실, 일부 정치검사, 조선일보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이어폰에서 끊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요? 야, 씨. 그 서울에 있는 PD 이야기가 막 들어오는 게 끊어.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리고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언론개혁의 첫발이다. 이후에 언론개혁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짜 뉴스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는 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선일보가 그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과 관련됐던 수없이 많은 그 가짜뉴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지금 와서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는 그 표리부동함과 뻔뻔함 이번 총선의 심판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에요. 정치 검찰들. 그다음에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스스로가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받은 주체인데 어디 자기들이 윤석열 부부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정말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어요.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나오는 조선일보의 사설이나 논조들을 보면 정작 심판받은 조선일보가 외려 윤석열 부부 탓을 하면서 자신들은 쏙 빠져나가는 저런 행태들이 저들의 일관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그러시죠. 조선일보와 싸울 겁니다. 야, 방통위원이던 양문석, 경상도에서 개고생하던 양문석, 국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싶어요. 양문석의 전투력을. 기대가 크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생환이라고 하잖아요. 생환. 살아 돌아왔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소위 새날의 아픈 손가락들이 지금 총선 때 몇 명 나오긴 했는데, 그러게. 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냥 안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지역구 국민들에 대한 감사인데요. 저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었어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양 후보님은 텔레비전만 틀면 나와요. 그랬죠. 계속. 그다음에 하루에 두 꼭지씩 나왔어, 뉴스에. 우리 양 후보님은 텔레비전만 틀면 양 후보님을 욕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치면 포기할 법도 하신데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뽑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산 상록갑 주민들에게 정말 고마움과 그다음에 앞으로 양문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정말 두고 보답하면서 정치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뭐
국회에 가서 이제 일할 일만 남았고요. 법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양문석 후보가 당선자가 더 유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찍이 박찬대 최고는 연수 쪽에 여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박찬대 지역구는 많이 붙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일찌감치 이제 지역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가 딱 붙어서 나온 게 이거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여론조사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숫자만 기억하니까 국민의힘 정승현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따라 붙은 것처럼 막 푸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쫄리죠. 진짜로요? 후보들은 쫄리나?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3번 총선을 치렀는데 여론조사를 신경 쓰기 시작한 건 이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국회 처음 나왔을 때는 워낙 18% 지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겨우 따라잡으면 또 벌어지고 따라잡으면 벌어지고 하다가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다시 19%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아이고.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보고 낙담해가지고 사실 회의도 뭐 비밀리에 우리끼리 하고 그랬는데 저는 오로지 그냥 길거리 현장 그리고 유권자들 손잡는 것만으로 그냥 민심을 파악하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두 번째 21대 때는 이제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극적으로 그 여론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 여론조사의 결과를 안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깊이 있게 봤는데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연수구의 박찬대가 재선의원이고 또 최고위원이고 방송 노출도 많고 그리고 새날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당에서 조사했던 작년 말에 민주당 지지도 중에서 연수갑이 꼴찌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이제 박찬대 최고가 지역기 더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14개 인천 선거구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게 되면 당 지지도만 놓고 보게 되면 꼴찌 또는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계속 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는 딱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아니 그냥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뭐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현장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10명 중에 9명이 지지를 하고 정말 100명 중에 99명이 지지를 하는데 왜 2%밖에 차이가 안 날까? 이 여론조사를 안 믿을 그래서 수도 6% 없고 차이 믿을 수도 났어요. 없고. 예, 결국은 이제 6% 차이가 났죠. 그래서 양문 저 박찬대 최고의 출구조사 때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왜 저 표정이 저 표정은 우리 지역구 표정이 아니고 이제 와서 잠깐만요. 나는 이게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인데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많은 표정 중에 이 단연갑 씬스틸러. 근데 저 사진을 어떻게 포착을 해가지고 저기 아마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거를 매눈으로 잡아가지고 그랬겠죠. 스틸로 잡아낸 것 같아요. 근데 저 순간을 보게 되면 저 앞에 선대위원장들 3분이 연수갑 여론조사 결과 보고 저렇게 손잡고 그러겠어요. 저게 아니고 민주당 전체 의석수가 200석을 넘는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뭐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도 박찬대 눈물 많다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참다 보니까 입을 악 다물고 있는데 갑자기 표정이 저렇게 흉한 표정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연수갑에서 제가 이겨서가 아니고 우리 당이 200석 이상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감동. 그렇겠죠. 농담이고 이제 얘기 놀리려고 하는 농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저때 굉장히 울컥했던 게 내 마음속에 우리 당원이 최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결국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경선의 결정을 다 지어줬는데 나는 본선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저 수치로 딱 보고 났을 때 정말로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사진을 보고서 봤어. 혹시 저런 표정 지은 사람이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좀 저기 이재명 대표가 좀 담담한데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슬쩍 웃으시고 김부겸 대표도 저렇고 왜 나만 저럴까 했더니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뻐서요. 저게 그러니까 저 흉한 표정이 자기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우리들이 하고 싶은 표정을 본인이 지어주는 딱 그런 느낌. 그게 아니라 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참는 건데 아주 흉하게 됐어요. 저 개표 결과 전 과정에 있어서 저 순간에 제가 유일하게 웃었습니다. 예, 저도 저 순간에 유일하게 웃고 계속 좀 예.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로. 그 제가 그 뭐 10% 이상 앞서도 그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이 안 나올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하여튼 저 순간에는 제가 그냥 크게 박수 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건 뭐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있잖아요. 압승 뒤에는 필연적으로 또 우리 쪽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잘못하면 또 심판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심판받을 뻔도 했죠. 근데 상대인 윤석열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심판이 먼저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대 때 정말 민주당이 잘해내야 되고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승리에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 표정에서 볼 수 있잖아요. 승리해서 기분 좋다가 아니라 승리하는 순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표정이 오늘까지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양문석 박사 약속 지키세요. 네. 아까 공약 그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최고위원회를 보면서 또 그 전체적으로 웃음보다는 비장함이 더 컸었고 그리고 박상재 최고 이야기하고 나서 또 마지막에 대표께서 또 받아서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말을 안 해도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저 스스로도 좀 더 비장하게 우리를 또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양문석을 찍어주셨던 그 지역 구민들이나 그다음에 응원해 주셨던 전국의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뭐를 보여줘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얼마만큼 더 잘할 것인가의 경쟁. 서로의 발목을 잡거나 뒷덜미를 잡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민주당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온몸을 던지겠다 이런 매일같이 이런 결의와 다짐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당선자가 있지만 양문석 박사가 평상시 때 수년간 해왔던 이 말을 얼마나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뿜뿜하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선자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눈빛으로 좀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왜 대견해서 보는데 정말 대견하고 좋은 그러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의젓해요. 네. 예,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또 그 공격을 다 견뎌내고 승리를 했는데 예전에 양문석이었으면 포효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적 성숙도 많이 이루어지신 것 같고 그래 보이네요. 얼굴도 좀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개소식 갈 때 제가 갔어요. 네. 가는데 그 건물 딱 들어갈 때 얼마나 웃기던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보통 시산제 할 때 많이 보는 얼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돈 꼽아놓는 얼굴. 아. 그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고 막 그랬는데 정말 그 넘치는 그 기운이 지금 많이 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회에 와가지고 아마 일로서 사고 한번 크게 치지 않을까. 예. 1호 좋은 법안도 일로, 기대가 좋은 일로. 되고요. 예, 아무튼 저는 우리 양문석 우리 당선자 앞으로 의원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같이 알차게 일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대차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차게. 예. 자, 댓글창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고 싶은 당 부드득님, 양 박사님 드디어 태권브이 가시는 집 입주하셨네요. 아, 국회의사당 위에 꼭대기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양 박사 오기 전까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김망치님, 양문석 의원님 지역구 시민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화이팅하세요. 진심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사이렌님, 친구 가족이 번호동에 살고 있어요. 그 친구 아들 이번 생애 첫 투표를 양문석 의원님에게 투표했고요. 투표할 기회 주시고 생애 첫 투표 승리의 기쁨을 주신 양문석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신 안산 시민들에게
여러분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대현 TV님, 양문석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총선 압승에 큰일 하신 새날도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선플라워님, 양문석 의원님의 과오는 과거지만 양문석 의원님을 공격했다는 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 믿고 전진하세요. 시원하게 싸워주세요. 양문석 화이팅 하셨습니다. 분노의 똥침님, 양문석 대표님 사퇴하시면 어쩌나 진짜 똥 쌌습니다. 찍어줄 수도 없는 지방이라 진짜 속 까맣게 탔습니다. 양문석은 진짜 우리들의 장군이었습니다 하셨고요. 고소한 아몬드님, 윤석열 타도를 처음 이야기하신 양문석 당선자 응원합니다. 타도 하셨고요. 복숭아 타르트님, 삼행시 해봐요. 박수 치고 가겠습니다. 찬대 의원님 3선 축하드려요. 대파 아니 대차게 나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남성님, 양문석 의원님 당한 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세요. 강력한 언론 개혁해주세요. 이재명 대표님을 꼭 지켜주세요 하셨습니다. 진춘식님, 양문석 박사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확실한 언론 개혁 주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내 완전한 권리당원 당이 될 수 있도록 완전 힘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정봉주 후보님이 탈락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셨습니다. 이 방송의 모토가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사실 이번 경선에서 그 효능감을 맛봤죠. 네. 당원들이 얼만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이게 저는 경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주변에서 표를 갈았다고 생각해요. 정봉주 선배 이제 이야기도 좀 그 에피소드로 하면 정봉주 선배가 그 일타로 얻어맞고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는 그 당신이고 당신 다음에는 김준혁이다. 당신이 버텨야 된다. 당신이 다 맞아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새 한번 와주십시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답을 했었습니다. 정봉주 선배가 그 쓰러지는 그 순간에 뭐 저 모든 총알은 이제 그 저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막판에 이제 그 준혁이가 또 맞는 모습들 속에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남국 의원이 이미 한 번 자기가 맞아. 겪었던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도 그 많이 위로와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국 의원도 참 고맙고요. 밝힐 수 없는 분들 이제 계셨고요. 자, 이제 오늘로서 이제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겠지만 네. 오늘로서 어떤 심기일전 다시 그 봉화마을도 갔다 오셨나요? 예, 가십니까? 제가 그 17년 전에 썼던 글들이 이제 터지고 그때 다 그 봉화마을을 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죠. 정확하게 풀네임이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관장께서 그 양 후보님 당선되면 가장 먼저 오셔서 참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제가 봉화마을 때 떠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당선 확실히 뜬 게 한 새벽 1시경에 이제 뜨고 바로 그 캠프 함께 해주셨던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바로 봉화로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관에서 눈 붙이고 그 이른 아침에 이제 가서 참배하고 올라와 가지고 당선 인사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당선 인사라는 게 입에 잘 안 붙어요. 낙선 인사가 그러네. 여러 번 하셔가지고 너무 입에 붙어서 당선 인사라고 머릿속에서는 당선 인사인데 입으로 자꾸 낙선 인사 이런 표현이 자주 그러네. 예. 아이고 뭔가 낙선 인사가 아니라 낯선 인사. 낯선 인사. 그게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에 보답하는 길은 지금의 양문석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 정신 아닙니까? 그런 저도 좀 비슷하네. 저도 2016년에 214표 차이로 당선되고 예. 우리 당 꼴찌로 됐잖아요. 예. 그때 저도 당선증 가지고 봉화에 가가지고 아, 노럭바위에다 그러셨구나.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기 권양숙 여사님 배웠는데 곰탕을 내주셔가지고 예. 세 그릇을 먹고 온 기억이 있어요. 예. 저는 감이 느륵바위까지 한 1.5m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단 네, 그렇죠. 1.5m 떨어져 있는데 감이 느륵바위까지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5m 단 아래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여러 말씀을 이제 엎드려서 예.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정청래 최고가 아유 겨우 당선된 것들 니들 이야기 많이 해 내가 빠져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아까 정청래 최고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축하해 처음 재선했네 내가 그랬어요. 예. 초선만 3번 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네. 이번에 처음으로 생각해 징금다리로 그렇지, 예,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 재선해서 좋았겠어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17대, 19대, 21대. 그리고 이번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22대를 처음이었죠. 한 거니까. 연속 당선되면 처음. 네네. 정청래 의원님 다음 주에 봬요. 네. 자, 그러면 삼선의 박찬대, 재선의 정청래, 초선의 양승. 저 기생 이름도 아니고 처사하는 여기 김병기 의원이요. 네. 지역구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로 신발을 아디다스를 신었어요. 아디다스. 그렇죠. 선 세계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신발이 왜 아디다스를 신었냐 했더니 사모가 삼선하라고 사줬다는 거예요. 별 징크스들이 다 있더만요. 삼선은 이제 국회의원의 꽃이죠 꽃. 군대로 따지면 상병 딱 되는 거예요 상병. 한참 일할 나이. 제가 그 선거 사무실을 그 아주 어렵게 구했는데 그 관리사무소 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무조건 여기에서 그 선거 사무소 차리고 당선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좀 귀엽겠네. 아, 나 오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관리소장이 여기 와가지고 당선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떨어지려고 여기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그런 거 믿는 분이 계셔요. 저도 타피온이라는 빌딩으로 이번에 옮겼는데 저번에 2번 붙었던 건물이 올해는 현수막을 못 붙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높은 빌딩으로 빌려가지고 현수막값 많이 들여서 옮겼는데 속으로 쨉쨉쨉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붙어서 나간 사람을 못 봤다. 거기다 선거 사무실을 차리면 갑자기 공천이 취소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막 그랬는데 박찬대가 저기서 2번 붙고 이리 옮겨서 이번에 망했구나. 2%밖에 차이도 안 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 징크스를 또 깼네요. 완전히 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징크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송할 때 빨간색 좀이라도 들어간 옷 입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마음이 우리가 좀 잘못하면 막 떨어질까봐 후보들이 그런 생각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아마 이제 모든 이제 민주 시민들의 열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모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저도 요새 삼선 짬뽕 많이 먹는데 빨간색으로 안 먹고 굴짬뽕으로 먹어야겠네요. 내가 그 이야기 전에 그 총선 있기 전에 신발 가게에 가갖고요 파란색 나이키를 처음으로 샀어요. 이렇게 왜 요 표시가 승리의 여신을 뜻하는 나이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그거 신으면 우리가 선거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별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막 징크스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했죠. 지금도 있잖아요. 빨대. 여기 지금 저 이디야 커피의 빨대 파란색 1번. 1번. 네, 아, 일본 딱 그런 나오네. 거 그런 거. 딱 나오잖아요. 1번. 자, 그러니까 1번. 정청래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서 우리의 열망이 실현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선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의 그 진술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보셨을 텐데 예. 그중에 지금 이화영의 충격적 진술 모여가지고 지금 술 파티 연합 파티 했다고. 네. 이제 요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 회의 말미에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봤죠. 아 이거를 또 박찬대 최고가 건드려주네 하고 본인이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아무튼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총선 끝나고 첫 최고위원회의여서 굉장히 주목도가 좀 높았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진짜 표정 관리들 너무 심하게 하더라. 웃음기 한 번 안 보이냐 어떻게? 아, 다 그랬나요? 네. 예, 너무 비장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야당 전체 의석수가 190석,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서 충분히 국민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비장한 것 같아요. 사실상 21대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22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강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그런 생각해서 속으로
첫 국무회의 같았어요. 뭐 그건 이제 정치인들이 할 말은 아니고 지지자들이 이제 사기 올리려고 하는 건데 자 어쨌건 지금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인데 오늘 민주당 당선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최상병 특검 지금 민주당 지도부한테 하는 얘기죠.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요 이야기인데 이거 거부권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가 이게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단순하게 예측하기 전에 요번에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국민이 진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정을 쇄신하겠다 이야기 해놓고 나서 이 법부터 거부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은 예상을 벗어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이거 얘기하면서 오답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듯이 뭐 최근에 뭐 원희룡을 비서실장으로 쓴다 같은 상식을 너무 벗어나니까 거부권 또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네. 오늘 어쨌든 뭐 그 기자회견을 화면으로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최고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쭉 봤었는데요. 그 오답인 줄 알면서도 최고위원은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네, 적나라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국민의 기대를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저도 오답인 거를 알고 믿기지가 않아요. 예, 근데 뭐 그 이제 표현들 중에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제 표현을 그 했고, 레드카드. 그다음에 레드 카드라는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이미 레드 카드는 받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놓친 거고요. 본인이 운동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규칙 속에서 본인은 레드 카드를 받았고 운동장 밖으로 나가라고 관중들이 외치고 있는데 끝까지 그 경기장에 버티고 있는 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사실은 국민이 퇴장 명령한 거에 가까운데 그냥 명줄만 붙여놓은 느낌이 좀 강한데 최상병 특검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최상병 특검 자체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거는 21대 때 끝내고 22대에 또 할 일이 있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 보여요. 최상병 특검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 알면서 던지는 느낌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명분 쌓기에 가깝잖아요. 레드 카드를 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가깝다. 근데 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이거를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나 그다음에 뭐 그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그렇죠. 뭐 거부권 간호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거부가 됐는데 이거는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상병 특검은요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정통으로 그 찌르는 특검이기 때문에 본인을 찔러오는 그 칼끝을 본인이 할 것을 잡겠냐? 당연히 밀어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렇죠. 출발점이 시작점이 될 될 수 거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지금.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조국 양당 대표를 만나는 측면 있잖아요. 만납시다 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일단 틀었잖아요. 내부 정비가 먼저다라고. 근데 이게 사실 윤석열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출구가 일단 양당 대표를 만나서 이 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못 만날 것 같은데요. 이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에 지탱했던 이제 또 뭐 퍼센테이지도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그 지지층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그리고 조국 대표를 만나면 대찬에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대차게 잘 버티고 잘하네 했는데 그 대차다라는 그 느낌마저도
이번 싸움에서 버려버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거나 조국 대표를 만났었을 때 대찬 것도 아니네라고 하면서 그 지지율까지 붕괴가 되면 순식간에 10%포인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죽든지 살든지 여기에서 자기는 끝까지 마이웨이를 외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반이 붕괴되고 그 붕괴된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저는 그 국정기조를 변경하고 인적 쇄신을 하는지 여부를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정기조 바꾸겠다고 해놓고서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장군이 언급되는 거, 이동관 언급되고 이러는 거 보면 그러한 정신 상태를 견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못 만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말 국정기조를 하겠다,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그래도 만약에 좀 참신한 인사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도 만약에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용기를 못 낼 것 같고 뭔가 좀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한동훈에게 그 배신당한 윤석열.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배신만 해왔었잖아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 자기를 이 청구해준 사람, 자기를 키워준 사람한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등 뒤에서 칼 찌르면서 오는 배신을 해봤지만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었거든. 그런데 한동훈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어떤 참신한 인사이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폭넓게 탕평하면서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심리적 구조가 사라져 버렸다. 배신해왔던 사람이 배신을 당하니까 여기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비서실장 그룹들, 그다음에 종리 그룹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인적 쇄신이 불가능한 심리적 상태다. 그리고 심리가 이미 배신하던 사람이 배신 당하면요 훨씬 아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저도 시사 방송에서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이재명 조국 양당 대표를 만나야만 그래도 좀 뭔가 활로가 생길 텐데 거기 출구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출구를 나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자폭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거죠. 아마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던지는 거나 만나자고 던지는 게 안 할 걸 아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러는데 지금 윤석열 국정이 계속 가야 된다고 이 명분 쌓기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려면 반대쪽에 있는 윤석열 쪽에서 받아버려야죠 다. 그나마 그래 생명 연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우리가 양날의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을 막아도 베이고 저쪽을 막아도 베이는 거잖아요. 특검을 받으면 그 칼끝이 자신의 목에 바로 오는 거고 특검을 거부해도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거고 이게 진퇴양난이고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예. 특검의 결과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명확하냐 하니까 특검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검을 피하는 자,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면 진실이 드러나고 네. 본인이 범인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 특검을 안 받으면 뭐 계속적으로 더 큰 조항을 받게 되는 거니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진퇴양난이네요 진짜.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무능력하고 더 이상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야 이야기가 나와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는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나올 단계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활로를 찾는 데 있어서 시작점은 뭐냐. 국정쇄신을 위해서 비서실장, 국무총리를 뽑는다고 하마평은 엄청 나오는데 그거 대통령실 발일 거예요. 대통령실에 임명의 관계자가 던집니다. 언론이 띄웁니다. 근데 뭐 원희룡 나오고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또 이제 국민들이 더 화를 내는 그런 느낌? 근데 오늘 이 방송 직전에 나온 저녁 뉴스를 보고 봤더니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이 원희룡 포함해가지고 그 이야기 들은 바 없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도 안 한다 분위기. 나한테 지금 이게 들어온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밖으로 출구를 만들고 싶어도 그 시작점부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막 국무총리에 이상민 언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그러니까 이동관. 결정적인 그 하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밖에 없는 상태. 사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고 또 편안한 가운데서 기자들하고 회견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지 않겠어요? 또 국민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또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고 싶을 텐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 발표를 화요일 날 한다고 나오는데 그 국무회의 발언으로 가름한다 이거거든요. 야, 이거 뭐 무슨 보궐선거나 졌다고 생각하나 봐요. 수요일 선거가 끝나고 목, 금, 토, 일, 월 5일 동안 지금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안 나왔어요. 5일 동안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안 나왔다라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의미들을 많은 분들이 해설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없이 그 물밑에서 물을 핥히고 있는 백조의 그 발일 텐데 어느 누구도 침몰 직전에 윤석열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게 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은 김부겸 전 총리의 총리설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사람이 없다는 뜻인 것 같고 아마 이건 자업자득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정치했잖아요. 주위에 사람 없고 지금 망해가는 집안에 양재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분위기인 것 같고 정치적 난국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당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를 좀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비대위원장을 뽑고 조금 더 유지하고 좀 시간을 두고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돌아오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시간을 더 주겠다는 거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나경원 정도고 이게요. 그 정도 상황에서 당대표가 될 사람은 반대쪽 진영이라도 정말 극렬한 반대파가 많은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지언정 셀럽이라고 그래서 나경원을 거기다가 당대표로 임명하면 일반 중도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당 좋아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중도나 일반 국민들을 걱정할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든 뭐 홍준표든 누구든 이 셀럽이 당 대표가 되면 그 당 내에서 또 쪼개져요. 친 홍준표가 있고요. 극렬하게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경원을 극렬하게 싫어하는 국힘당 내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당대표가 돼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나 이야기처럼 아예 무명의 덜 알려진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게 외려 나을 가능성이 있다. 단 국민을 설득하는 건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국민을 설득하는 건 포기하고 당내의 분열 양상을 수습하는 소방수로서의 역할에만 딱 국한시키면 얼굴이 덜 알려진 사람 그리고 적이 없는 사람 맞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음 선거가 2년 후에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임기가 계속 된다고 해도 암흑기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 민주당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아마 22대 국회 초반기에 정말 몰아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국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관심사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은 우리 시사방송에서도 한번 우리끼리 한번 털어봤는데 실제로 당선자님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는 추미애냐 아니냐예요.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5선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5선들까지도 도전을 할 거다. 지금 몇 명 있어 지금 5선들이. 근데 지금 전반적인 느낌은 일반 평상시 때 국회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심리적으로 윤석열 탄핵된 뒤에 첫 국회의장인데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들은 추미애 당선자의 약점 찾는 데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상하고 윤석열 추미애가 올라올 거로 예상하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게 추미애 책임이다 이 논리로 가요. 그 추미애 그 목소리를 민주당에 일부 있다. 그 사람들이 추미애 국회의장 당선을 반대한다는 논리로 이렇게 이제 또 갈라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말씀하기 상당히 이제 불편하실 거고. 일단은 국회의장에 나서는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분으로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의총을 통해 가지고 당원 그러니까 의원 경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님. 네. 당원이 최고라면서요. 네. 앞으로 국회의장 원내대표도 투표권 주세요. 권리당원들한테. 제가 볼 때는 그 이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번 총선의 당선자들이 당원들의 의사가 거의 100% 반영된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의원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단계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아마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숨가쁘게 개혁 입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장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국회의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1년차 원내대표가 제일 중요하겠죠. 1년차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어떻게 개혁, 입법, 그다음에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 건지 1년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그렇게 말씀인지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네, 네. 행간이 읽혔어. 기준에 대한 문제겠죠.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3년은 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기가 3년 정말 남았나요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으면, 올해는 폭풍처럼 몰아쳐야 되는데 그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들 갑자기 중립적인 채 그리고 모든 가치를 떠난 신의 경지에 앉아 있는 듯한 이런 행태의 국회의장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국회의장을 향해서 우리가 호소하는 오늘 기자회견문에서도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이런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국회의장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국회의장은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민의가 당원만 원하는 게 민주당한테 아니라 의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 이제 민의하고 의원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민의가 모아져서 일당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면 그 당 소속의 국회의장이 민주당을 찍어준 여론을 반영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건 폭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여론일까? 이게 국민의 뜻일까라고 긴가민가 했던 것들을 해소시켜 줬잖아요. 그럼 해야지. 그러면 이걸 못하면 또 역풍을 맞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정치를 좀 잘했다고 하면요. 이번 총선은 180석 민주당 심판론이었을 거예요. 다음 한번 기회를 더 준 거예요.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21대 전반기 초반 1년이 진짜 중요하게 된 버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중도 확장 이야기 나오고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추미애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기 색깔로 분명하게 뭔가 개혁적인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지금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개혁적인 사람이 국회의장 뭐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분하고 경쟁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시금석이 되는 거죠. 누구를 원내대표로 뽑느냐, 그보다 국회의장을 누구를 뽑느냐가 민주당이 얼마나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를 보는 시금석이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푸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각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경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도 그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장 당연히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의를 잘 반영해 가지고 과거의 국회의 문법이라든가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개혁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거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의장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또 하나는 상임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법사위하고 운영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렇죠. 법사위 중요하지. 법사위도 중요하고 운영위. 운영위도 중요해요. 아니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다수당의 영향을 받아야지 왜 정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운영위를 저쪽으로 넘기냐 이거죠. 그 지루한 협상 끝에 민주당이 상임위 다 가져오는 저번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 당은 결코 이번에는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또 여당은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야,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대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야, 가을 개원설 나옵니다 이제. 가을 개원설. 예, 아마 강하게 부딪힐 거고요. 예, 원내대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원내대표도 똑같죠. 우리 국회의장 조건이 뭐냐. 개혁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의 정치 문법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당원이 주인된 민주당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이 바로 민심이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그리고 본선 과정에서 아마 원내대표는 반드시 그런 사람 중에서 선출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참. 그것이 바로 국회의장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그 얘기 잠깐 했는데요. 줌 회의하는 걸 봤어요. 당선자들도 있고 현역 의원도 있고 무슨 연구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옛날 문법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아직도 중도 욕풍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일반 상식선에서의 만들어진 어떤 아젠다들이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근데 21대는 그게 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거부권 당했던 그 법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8명 지금 막 뛰어내린 사람 많고 오늘 JTBC 여론조사 보니까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래 물었어요. 40명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20명이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민의를 거스르기가 엄청 힘든 거죠.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은 네. 저는 민주당 진짜로 다음 총선에 200석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200석에서 몇 석 모자란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4월 4일, 4월 5일 요때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지역구에서만 180석이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었고 거기다 비례를 넣게 되면 넉넉하게 200석이 넘는 거였는데 사실 그 이후에 사실은 조금 보수 결집과 함께 약간 좀 표를 잃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200석에 미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016년도에도 170석밖에 안 됐지만 그때 촛불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결과를 예.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과 괴리돼 가지고 정치할 수 없다. 그 괴리되는 순간 그 자기들의 지지 기반 자체가 없어지고 압박을 느껴진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의 본능이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엄청난 결과를 경험했던 정부 여당의 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살기 위해서도 네. 주권자인 국민들, 시민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맞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200석 모자란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사실은 국민들도 계속 똑같이 의사를 표현해 주게 되면 분명히 영향 미칩니다. 맞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 리더들이 우리 심부름꾼들이 세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따라오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안 가면 너 뭐하냐 너 가라고 권한을 준 건데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좀 크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이나 정치권 내에서 힘을 잃었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난 이번에 총선 치르면서 현수막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 나오는 걸 못 봤어요. 한동훈 얼굴 나오는 거는 좀 봤는데 그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경찰, 검찰 누가 윤석열 눈치 보겠느냐. 이 과정으로 가면 정말 아주 괴롭고 지난한 상황이 좀 윤석열한테 만들어질 것 같고,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그 패스트 트랙으로 하는 것이 말은 패스트 트랙인데 지루한 트랙이잖아요. 그게 필요 없는 국회를 만들어야 돼요. 꼭 굳이 패스트 트랙을 태우고 막 180일 지나고 이게 아니라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애로가 뭐였냐면 법사위였어요.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불가피하게 돌파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고 각종 중요 상임위와 관련해서 잘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상임위 내에서 바로 국회 직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거치지 않는 충분한 루트도 이번에 잘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국회법을 바꿔야죠. 계속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면 국회 운영과 관련된 그 법률도 바꿔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표 줬었을 때 너희들이 도대체 뭐 했냐라고 했던 게 21대에 끊임없이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그 원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림돌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정의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문제 있는 법안들은 그때 발견될 때마다 바꾸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예. 계속적으로 옳은 방향의 법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지금 거부권 9번 벌써 냈죠. 예. 2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더 낼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두려워할지 안 할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켜보시죠. 우리는 할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사실은 폐기돼 버리는 법안들 또 내야죠. 더 다듬어서 더 강력하게 법을 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국힘당이 먼저 그 움직일 거다라는 또 그 기대도 합니다. 지금 박찬대 최고 말씀하셨던 국힘당도 국민들 전체 의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총선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당선된 사람들도. 그렇다면 이러한 그 결과들은 결국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하라 탈당하라는 요구들이 빗발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인 그 최상병 관련 특검이 그 거부권 행사됐었을 때 국힘당 내에서 그 탈당하라는 요구들이 빗발칠 수 있고, 이게 여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순간 고립무원이거든요. 탈당시키거나 탈당하는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그 고립무원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후 그 5월 이후의 정치는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겠네요. 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투쟁은 우리의 투쟁대로의 우리의 트랙을 그 밟고 가겠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국힘당 내부에서의 그 새로운 트랙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관전 포인트로 두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저기 22대 국회 민주당은 21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마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양문석 당선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만 그런 변화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국힘당마저도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국민한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같이 기대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큰 변화가 그렇겠네요.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박근혜 때 촛불혁명이 네. 이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수년 만에. 역사라는 게 진짜 뭐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쉽게 안 되고, 민주주의라는 그런 건데, 자, 우리는 또 한 발 진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너무 또 이렇게 무거운 얘기하니까 또 축하하려고 한 방송이 좀 거시기하네. 축하합니다. 자, 댓글창에 아니라 카메라 보시면서 예. 1분씩 이제 새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후에 양문석이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정말
양문석 참 잘했다. 그리고 양문석 참 잘한다 하는 지지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 박으면서 제 정치적 장래, 제 삶의 이후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현안의 모든 것들을 때려 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최고로부터 오늘 당원이 최고다 프로에 양문석과 셋이 나가자 했을 때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기간 중간에 당원이 최고다의 중도 사실은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년이 경과했는데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당원이 최고다라고 하는 프로의 이름에 맞게끔 민주당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2년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구독자들하고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당원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목표나 당위를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저 당원입니다입니다. 저 권리당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90도 절하면서 주인님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연수갑은 지난 20년 동안 늘 사고지구당이었어요. 당원수가 몇 명 되지 않았고 저는 12년 동안 출마하면서 저 외에 아무도 출마자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당원 관리라든가 당원 가입에 대한 노력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승리하고 나서 조직 점검을 한다고 알아봤더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권리당원이 8,000명이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감시하는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권리당원들이 8,000명이나 있는데 내가 모르는 분들이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민주당의 미래이고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원이 최고다. 정말 우리 당의 주인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거 반드시 실천할 거고요. 그 목표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 우리 그 길에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축하는 오늘까지만. 네. 그리고 두 분은 나가서 일해 이제. 네.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중간중간 또 고난도 있을 거예요. 다. 근데 동지 연대의식 잃지 말고 꾸준히 가면 언젠가 우리가 이긴다. 근데 지금 제 목표는요. 정권교체가 됐어요. 그 말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마음속에 정권교체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해야죠. 네. 자, 당원이 최고다. 8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